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신나게 찐이야로 시작을 출발을 하죠. 근데 웃긴 게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걸 하고 영상이 이제 제 개인 유튜브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47개월 딸 쌍둥이들이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툭하면 찐이야를 부르면서 이제 그 노래가 영탁 씨 노래잖아요. 영탁 씨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박현빈 씨 그리고 그 박군인가요? 그분 노래까지 지금 애들이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 트로트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최신가를 바꿀지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 올려주시면 최대한 맞춰가지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정복님, 말금이님, 송미아님, 남재훈님, 진진이님, 진이투님, 정혜진님, 디노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미증시가 하락했던 원인 말씀드리면서 항상 우리가 매주 월요일 날은 어떤 이야기를 드리죠?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어떤 주의 마무리 마지막 거래일이고 그리고 또 8월 첫 캔들을 만드는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급하게 혹은 뭐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관망의 자세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좀 했다라고 한다면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셨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요. 365일 중에 뭐 공휴일 빼고 뭐 열리게 그래도 매일 열리니까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박윤서님, 이경혜님 안녕하세요. 라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쌍둥이님 너무 이쁘죠. 어제는 또 새벽 3시 40분에 저희 분리수면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막 너무 놀래가 울면서 달려와가지고 그것도 안아주다가 담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고개 돌릴 때 인상을 찡그릴 수 있어요. 우리 라인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윤서님 안녕하세요.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미증시 하락, 주말간 미증시 하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갖고 봐야 될 이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혹시나 이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어차피 영상이 또 제 개인 유튜브에 올라가고 제가 또 개인 유튜브에 따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제 개인 유튜브도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늦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팅 하죠. 네. 너무 신나게 했나요? 시장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S&P 500 모두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PPG 맵 보게 되면 벌써부터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빨간색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는 빨간색이 많으면 좋은 건데 미증시는 빨간색이 많으면 하락하는 겁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아마존은 8%나 빠졌어요, 여러분들. 메타 3%. 그러니까 아마존 메타가 실적 발표하고 좋았던 흐름들이 그대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아마존이 한번 또 심하게 나왔잖아요. 메타, 구글, 엔비디아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행복한 나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미증시 하락 요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7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약화한 데다가 앞서 발표된 2개월 수치가 대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충격을 좀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플러스로 제조업 부문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위축 국면이 좀 연속된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항해서 핵 잠수함을 지시했던 점 그리고 상호관세를 올린 것도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들. 7월에 고용지표가 쇼크로 나오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개량이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금리 인하 기대 가능성을 불씨가 좀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좀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 폭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고용 지표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양호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가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위축에 따른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그건 증시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스탠스가 어떤 요인에 기인해서 나오는지를 좀 중요시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내용들은 어차피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업데이트된 내용들, 자료들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파월 의장의 우군이었던 쿠글러 이사가 사임한 것도 달러 약세를 부추기면서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의 해임이 빨라지고 있는 거야. 타임라인이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체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미국, 그러니까 위축된 경기 지표입니다. 보시면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고용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원인은 이 원인이 좀 컸다라는 거죠. 경기 지표 악화로 인해서 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나왔는데 일단 보시면 7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전월 대비 7만 3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아우 7만 3천 명이라도 증가한 게 어디야 라고 하지만 일단 시장 예상치는 11만 명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망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크게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 쇼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고용 쇼크가 나오게 된 거고. 이보다 앞선 게 뭐냐면요. 5월 수치가 14만 4천 명에서 19,000명으로 조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고, 그리고 6월 신규 고용치도 당초 14만 7천 명에서 14,000명 증가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고용시장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둔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수치는 14만 4천 명인데 14,000명이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들. 고용 수치가. 이 정도의 수치를 정부에서 그러면 속였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정부 지표에 대한 어떤 신뢰를 훼손시키는 그런 목적이 된 겁니다. 목적이라기보다 그런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5월 수치가 14만 4천 명에서 1만 9천 명, 6월 수치가 14만 7천 명에서 1만 4천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큼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노동통계국 국장의 해임까지 지시를 했던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 5월과 6월 수치가 25만 8천 명이 하향 조정되면서 이번 7월 고용지표 보고서가 어쩌면 고용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혹은 시장이 알고 있던 것보다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겁니다. 물론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경기 침체 혹은 경기 위축과 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증시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저와 계속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구매자 관리 지수죠.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48을 기록했습니다. 6월달이 49를 기록했던 것보다도 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그러면 결국 위축 국면이다. 제조업 업황도 상당히 좋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고용 지표라든지 PMI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늘어났지만 경기 침체 혹은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전략들을 짜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략을 좀 궁금해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7시, 7시 반 저와 함께 출근길 주식 함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디지님 안녕하세요. 상철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텟이 뭐죠? 금요일부터 텟? 텟이 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혹시나 뭐 텟이 뭔지 모르면 알려주세요. 제가 또 뭐 줄임말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신조어. 자, 그다음 두 번째 트럼프가 상호관세율 조정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요인을 좀
걸고 나서 우리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69개 경기 주체에 대한 생활과세를 새롭게 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3국을 경유한 상품에는 추가로 4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요. 알겠습니다. 차련이 안녕하세요. 네. 특히 캐나다 관세율이 올랐어요. 캐나다 관세율이 원래 종전에 25%였다가 35%로 올랐다라는 점은 조금 저도 놀랬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러시아 겨냥 핵 잠수함 배치를 했다. 근데 핵 잠수함 배치했다는 것도 결국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혹은 긴장감을 좀 유발시켰다라는 점이 미증시에 대한 어떤 하락 요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러시아의 핵잠수함을 배치했다라고 해서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증시가 밀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미증시만 봤을 때 미증시의 그 주가 하락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는요. 트럼프라는 인물 하나하고 그리고 이 위축된 경기 지표라고 봅니다. 여기에 실적 시즌에 나와서 혹은 기업들의 실적이 또 안 좋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증시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차트를 안 봤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추세를 이탈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그 하방이 좀 더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방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별개라고 보더라도 일단 미증시가 만약에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매크로 환경 혹은 글로벌 증시 모두가 일단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은 마냥 시장에 대한 상승 물론 큰 흐름에서 저희가 상승을 보는 건 맞지만 이 중간중간 단계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의 폭이 크고 길어진다라고 할 경우는 큰 흐름에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멀어지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 부분들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목이 좀 막혀가지고. 자, 그래서 미증시에 대한 하락 여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국장을 하는 동학개미로서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의 체크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참 문제가 많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 주 체크 포인트를 간략하게 적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실적 시즌은 지속되고 있다. ING. 나는 언제나 말견님. 미장하시는 분이세요. 성악개미시구나. 오케이. 그러면 제가 동학개미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 지금 절반 정도를 제가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 드렸잖아요. 나는 언제나 말견님, 오세요. 제가 맨날 미증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미증시 상당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서학개미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세요. 자, 그래요. 서학개미뿐만 아니고 동학개미 우리는 미국 증시도 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미증시 이제 알아봤으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체크포인트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일단 실적 시즌은 계속되고 있어요. 기업들 실적 발표에 대한 변동성 활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증시 부양이냐 위축이냐 정책 방향성을 주목해야 되고 8월 MSCI 정기 리뷰 이것도 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예비 후보 종목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 변동성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번째 8월 중순 한미정상회담 전 조율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들은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입니다. 이게 국내 증시의 어떤 골칫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진성준 의원에서 바뀌었죠. 다른 분은 바뀌었는데 다른 분의 또 의견도 중요한 거고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에 실적 시즌이 계속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뭐 8월 4일 월요일부터 5일 화요일 제가 쭉 체크표를 만들어 놨는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라든지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수주를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증시에 대한 그 유동자금, 주변 자금은 풍부하다는 점에서 주도주 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상대 이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 혹은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관세 영향을 좀 덜 받는 내수주라든지 뭐 혹은 조선, 원전, 방산 혹은 뭐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중국과 관련된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소비 쿠폰을 나오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 소비가 증가했다는 거죠. 나가서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나가서 사와가지고 집에서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 그리고 해외 관광객 수에 따른 어떤 한한령 수혜주, 면세, 화장품, 카지노 이런 개별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어찌됐건 이번 주에도 기업 실적 발표를 포함해서 뭐 경제 지표들 7월 소비자 물가 동향도 발표가 될 거고 5월 5일에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도 발표가 될 거예요. 이런 경제 지표 계속 발표될 거니까 여기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4일 날은 뭐 한화, 롯데칠성, 그쵸? 그리고 5일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에코프로비엠, SK 바이오팜, 캐럿필터, AMD 실적 발표가 있고요. 6월 달에는 뭐 하이브, SM, 카카오뱅크, APR 뭐 이런 종목들 쭉 체크해 두셨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겁니다. 7일도 마찬가지 카카오, LG화학 이런 종목들 8일날 네이버, 달바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결국 실적 발표 최근에 종목들 보세요 여러분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물론 이제 세론으로 작용한 부분들도 많지만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오고 실적 좋고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들은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조금 가이던스가 안 좋은 종목들은 급락이 나왔었어요. 물론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워낙에 다 밀렸기 때문에 뭐 다 밀렸잖아요. 그러지만 자세히 보시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 종목들은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 세론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실적 발표되는지는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두 번째 이겁니다. 이거. 지난주 금요일날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급락을 보인 거예요. XX님 오늘 어떨까요? 글쎄요. 뭐 정책위원장이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일단 지난 그 정부에서 어떤 스탠스가 나올 거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미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관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매일 하는데 무리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주 금요일날 보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장중 오후에 그 시장 종합 그 컨텐츠를 봤을 때 상승 종목이 35개였고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 종목이 900개 가까이가 됐었습니다. 약 30배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수익 볼 수 있는 확률보다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이 30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코스피가. 그만큼 투심이 굉장히 위축됐었던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떨어졌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7,100억, 1조 700억 정도를 팔았고요. 개인이 매수를 해줬지만 그걸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25%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때 4월 7일 딱 그때 6% 가까이 빠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이에요.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큰 낙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4월 9일 반등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바닥을 찍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결국 이 세제 개편안 발표가 되면서 관세 협상도 물론 이유가 되지만 그리고 나서 세제 개편안 발표 후에 증시 부양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투심이 얼어붙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게 휴가 중이신데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 정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정책이라는 것들을 그래도 이왕이면 주식을 좀 잘 알고 하시는 분들이 짰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저출산 정책이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물론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주식인들이 주식을 정말 해보면 이게 어떤 흐름들인 줄 알거든요. 기대감과 우려감이라는 것들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냥 여당 내부에서도 서로 해야 되네, 해야 하네, 말아야 되네라고 할 정도면 정책성에 대한 기조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가 왈가왈부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불안감이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소망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자 어쨌든 헤드라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연 2조 5천억 거두려다가 116조가 증발을 했다.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죠.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라서 그 헤드라인 기사를 따왔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세제 개편 실망감이 나온 건 맞고요. 그쵸? 그리고 증권거래세율 환원, 그러니까 0.15%에서 0.2%로 다시 이제 올렸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를 시켰어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봤을 때요. 세수 증대 효과가 각각 연 2조 3천억 그리고 연 2천억이래요. 그러니까 연 2조 5천억이잖아요. 근데 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고 결국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11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시 뭐 상향하겠다란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그렇죠. 이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화가 나는 거죠. 말장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질러놓고 시장이 안 좋고 청원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 저는 정말 이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됐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말금이님, 그렇죠. 저희 솔직히 제가 VIP 가족분들한테 오늘 창 닫고 나가서 노시라고 했어요. 저도 맞습니다. 계엄 때보다 더 떨어졌죠. 맞습니다. 일단 어쨌든 그리고 나서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도 1% 전국간 상향이 됩니다. 그 연간 이익 3천억 초과인 법인 기업은 최대 25%까지 법인세율이 오르게 되고요.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기업이 부담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요. 전구간 상향됐어요. 그렇다면 대기업 제외하고도 중소기업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알고는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쵸? 근데 중요한 것도 뭐예요? 이게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 이제 3억 원이 넘어가면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도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방세 소득세 포함하면 38.5%가 될 텐데 지난해 뭐 최고 45% 금융소득 종합과세랑 비교했을 때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가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뭐 연 몇 조에 5년 동안 35조 6천억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5년이면 1년에 한 7조 정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늘어나는 세부담의 절반 가까운 것을 대기업이 짊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서민과 중산층은 세부담이 좀 4천억 정도 가벼워진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정말 시장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나님 맞아요. 제가 미증시가 지금 반등이 나오면 상방에 대한 부분들 하락이 나면 하방이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지금 그 변곡 포인트 자리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던 자리인데 변곡 포인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 그 자리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망의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차트를 안 보려고 했는데 잠깐 볼게요.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방에 대한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양봉으로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방에 대한 부분이 좀 열려 있어요. 근데 코스닥은 살짝 달라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받는 구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지 여부 확인하고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나마 오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진성준 의원에서 한정혜 위원장인가요? 교체가 됐다라는 부분들 그런 게 하나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SCI 빠르빠르 넘어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 이번 주 체크포인트 3 MSCI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막 말이 헛되어지는데 일단은 편입 후보는 LIG넥스원, 효성중공업, 두산입니다. 그리고 편출 후보는 LG이노텍, CJ제일제당, SKC 이 세 가지 후보 종목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드리려고 해서 제가 이거는 살짝 금방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만 보통 이 MSCI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보통 세론으로 작용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LIG넥스원은 방산에 대한 부분들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고요. 효성중공업은 전력설비 플러스 지주
대한 그 관심 효성, 그쵸? 두산은 이제 지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노텍이 좀 아깝습니다. 애플 폴더블 폰 관련해가지고 최근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편출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또 부담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빠르게 세 번째, 마지막. 8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국내 증시에 골칫거리가 딱 두 개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트럼프겠죠. 트럼프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가 이제 세제 개편안,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거 국내 증시 그 세제 개편안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첫 번째,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일단은 관세 협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15%로 타결이 됐고요. 그래서 한미 관세 협상이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큰 틀에서는 마무리가 됐어요. 큰 틀에서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간 협의가 프레임워크 수준에서 큰 틀에서 이루어지면서 해석의 차이가 생겼죠. 예를 들어서 쌀 시장 개방을 트럼프 행정부는 기정사실화했는데 한국 정부는 쌀,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해석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향후 한미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세부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는 비관세 장벽 이슈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관세 인하를 맞바꾸는 포괄적 합의를 한 것이 이제 중요한 것 특정이고, 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최근에 경협주가 올랐어요. 물론 북한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강세는 조금 오바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에는요, 세부 내용들을 조율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비관세 협상이라든지 이 비관세 핵심 이슈를 압박카드로 꺼내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관세 분야뿐만이 아니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고 또 우기고 있잖아요.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는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세부 내용을 조절하면서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점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매일매일 제가 아침 출근길 주식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찌됐건 이 2주보다는 좀 길어질 것이다. 현재는 뭐 25일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와 매일 같이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그쵸? 부족하지만 혹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에 또 이 영상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자, 우리 헤어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넷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